네, 우리 집 주치 대구시티병원 정형외과 최호성 원장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구시티병원 정형외과 최호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 최근 들어서 손목 통증 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수명 연장과 활동량 증가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늘면서 손을 쓰는 기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늘어났고요. 네. 중장년층과 노년층까지 골프나 테니스, 탁구처럼 손목을 반복해서 쓰는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이죠.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손이 저리면은 주변에서 가장 흔히 우리가 듣게 되는 말이 일단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닐까 싶은데 원장님, 이게 정확히 어떤 병인지 왜 생기는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먼저 손목 터널이 어느 부분인지 좀 알아야겠죠. 손바닥을 보시면 이제 움푹 들어간 부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부위가 이제 손목 터널에 해당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이 부위를 단면으로 잘라 보시면 네. 보시는 그림과 같은데요. 네. 이제 손목 터널은 바닥과 벽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된 여러 개의 손목뼈로 구성되어 있고 지붕은 초록색으로 표시된 횡수근 인대라는 굵고 튼튼한 인대로 덮여 있다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터널이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손목 약간 전체이지 않을까? 오, 네. 좀 넓은 범위이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범위가 그렇게 넓진 않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공간이 매우 좁은 부위이고요. 이렇게 작은 공간 안에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한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들이 네. 여러 개가 지나갑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그 부위 주변으로 해서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한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같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힘줄이 붙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손목 터널 공간이 좁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신경이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드물지만 손목 터널 안에 종괴나 혹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해서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더 좁아지게 되기도 하죠. 나이가 들게 되시면은 그 지붕을 말씀드렸잖아요. 지붕에 해당하는 횡수근 인대라는 인대가 굵어지면서 이제 천장이 이제 낮아지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머리가 닿듯이 공간이 좁아지게 돼서 신경이 또 눌리기도 합니다. 손은 우리가 하루 종일 그 가장 많이 쓰는 신체 부위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손목 터널. 이 손목이 아프면은 이제 하루 종일 뭐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일단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될까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손가락이 눌리는지 그리고 언제 눌리는지가 언제 저린지가 중요한데요. 네.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의심되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의 절반까지 저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밤에 자다가 저려서 깬다고 하시거나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손이 좀 많이 화끈거린다거나 저린다고 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좀 흔하죠. 근데 또 증상을 보니까 전 손목이 아프긴 한데 1, 2, 3, 4번은 아니라서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우. 이거를 직접 좀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제 네. 간단히 해볼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동작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동작을 30초에서 1분 정도 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네 손가락이 저린 느낌이 드신다면 네. 좀 의심해 볼 만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손등을 마주 붙이고요. 예, 손목을 많이 굽힌 90도 이상 굽히려고 하십니다. 네. 오, 네. 예, 그다음에 이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저는 네. 손가락이 예. 아파서. 이거 좀 예. 어깨가 뻐근하네. 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바닥을 붙이고 요건 좀 더 쉬우실 네. 겁니다. 네. 손바닥을 붙이고 손목을 많이 뒤로 젖히는 동작. 이 동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손목 터널이 이 부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거나 혹은 이제 톡톡 친다거나 이런 증상을 했을 때, 이런 동작을 했을 때에 이 내 손가락이 저린거나 찌릿거린다. 그러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요. 네. 제가 평소에 얼마나 손을 좀 신경 쓰지 않았는지 가뜩이나 얼마 전에 네. 손가락 골절돼가지고 이렇게 깁스하고 있거든요. 손아 미안하다라는 말을 한번 전해봅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 증상이 만약에 악화가 된다. 그러면 이제 수술도 고려를 좀 해봐야겠죠.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수술은 언제 하는 것인지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주사 치료를 했는데도 저림이 해소되지 않거나 자꾸 반복되거나 혹은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손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 경우 혹은 이제 집게 동작을 했을 때 아까 보셨듯이 요 근육이 위축돼서 움푹 꺼진 것처럼 네. 보이는 경우 등에는 증상이 심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초기부터 수술할 필요는 없지만 네. 장기간 방치했을 경우에는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이 돼서 수술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손가락 맞죠? 여기가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네, 맞습니다. 하셨는데 그럼 우리 새끼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 약속해야 되는데 이 친구 아픈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약속 못하는 거 약속 아니에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예. 매우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 주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특히 새끼손가락이 저린다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그 척골 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척골 신경이 어디냐? 이제 팔꿈치를 이렇게 펴보시면요. 네. 팔꿈치 안쪽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만져지는 뼈가 있습니다. 네. 그 뒤로 이렇게 움푹 들어간 홈이 있는데요. 네. 이 부위로 이제 척골 신경이 지나면서 내려와서 손목 쪽으로 내려와서 다섯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절반까지 주행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 만지니까 왜 아픈 추억이 떠오르죠? 네. 우리 왜 여기 실수로 어디 콱 박으면은 통증 맞아요. 찌릿 오면서 여기까지 막 찌릿찌릿. 그렇죠. 맞아요. 저만 그런 경험 해본 거 아니잖아요. 저도 마비될 정도로 아팠던 적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 맞습니다. 그때 자극받는 신경이 척골 신경입니다. 네. 척골 신경은 드물게 이제 손목 쪽에서도 늘리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빈도로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팔꿈치 터널 쪽, 팔꿈치 쪽에서 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상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 팔꿈치를 먼저 의심을 하게 되고요. 네. 이런 경우를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네. 팔꿈치 찡 했을 때 부모님이 어이구 성장판 다친다, 성장판 찍혔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게 성장판 다친 거랑 관련이 좀 있습니까? 전혀 없고요. 전혀 없구나.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성장판은 아닌 걸로. 아닌 네. 걸로. 그러면 오늘 처음 들은 우리 팔꿈치 터널 증후군 집에서 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집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동작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팔꿈치를 굽힌 상태를 유지를 해보는 건데요. 팔꿈치를 90도 이상 굽힌 상태로 30초에서 1분 정도 유지해 보셨는데 새끼손가락이나 뭐 네 번째 손가락이 좀 찌릿거린다. 그러면은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팔꿈치 터널 부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튀어나온 뼈 주변 그 볼록 나온 튀어나온 뼈 주변으로 해가지고 톡톡 건드리거나 네. 꾹꾹 눌렀을 때 네. 뭔가 찌릿거린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찌릿거리면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 팔꿈치 쪽은 좀 찌릿찌릿하네요. 손까지는 네. 괜찮죠? 손가락은 괜찮고 다행입니다. 아직까지 다행입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이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그럼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아, 예. 네. 초기에는 무엇보다 이제 원인을 만드는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팔꿈치 오래 굽히는 자세나 혹은 뭐 어디 기대는 자세나 이렇게 눌리는 동작들을 피하면 호전되는 분들이 많고요. 네. 또 외래에서 환자분들 봤을 때 경험상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좀 심해진다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잘 때 보통 우리가 좀 웅크리고 자는 편입니다. 그쵸. 이불도 이렇게 덮고 맞아요. 네, 이렇게 덮고 네. 이렇게 팔짱을 끼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는 동안에 팔꿈치를 많이 굽히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팔꿈치를 많이 굽히지 못하게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보호대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저림이 오래되거나 혹은 계속 심해지거나 저린 걸 넘어서서 손에 힘이 빠진다. 혹은 손가락을 이렇게 모으는 동작이 어색해진다. 혹은 심한 분들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경이 오랫동안 눌렸다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젓가락질이 좀 서툴러진다거나 혹은 단추 잠그는 게 좀 불편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네. 그래서 생활습관 교정과 보조기 착용
이런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감각 저하가 계속되거나 근력이 약화된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 10명 중에 3명 이상이 손목 통증을 경험했다고 할 정도로 오. 이게 정말 쉽게 찾아오는 또 통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신체 부위 소중한 거 쉽게 넘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이제 젊은 층들이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손목 통증,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을 호소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걸릴 수 있는 이 손질환,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손에서 느끼는 불편감에는 대표적으로 방아쇠 수지라는 질환이 있겠습니다. 네. 이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 손가락을 움직일 때 이제 딸깍딸깍 거리는 느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딸깍딸깍 거리는 모습을 보고 네. 방아쇠를 당기는 것 같다고 해서 방아쇠 수지라고 합니다. 오. 방아쇠 수지가 처음부터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들지는 않고요. 네. 네. 처음에는 뭔가 뻣뻣하고 뻐근한 느낌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진행을 하면서 어느 특정 구간에서 걸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 좀 더 진행하면 굽힌 상태에서 잠겨서 반대 손으로 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나. 네. 더 심해지면 네. 아예 잠겨서 안 펴져서 오시기도 하시고요. 어.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초기에는 뻣뻣해지다가 걸려지다가 그다음 잠기는 동작까지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왜 방아쇠 수지라는 이름이 붙여졌나 했는데 이게 네. 진짜 방아쇠처럼 딸깍거려서 그러네요. 네. 안 펴질 수도 있어서 이걸 방아쇠 수지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뭐 진짜 딸깍거린다거나 이렇게 잠기는 증상은 대체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잠기는 증상은 손가락을 이렇게 보시면 네. 이 손가락을 따라서 이제 손가락을 굽히는 힘줄이 이곳을 따라서 지나갑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손가락의 뿌리 부위, 이 손바닥 이 부위, 이 손금이 있는 부위, 이 부위에 이 힘줄을 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고리 같은 통로 같은 구조물이 있어요. 이거를 활차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힘줄이 지나가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네. 손을 많이 쓰거나 염증이 생기면 힘줄이 붓고 통로 자체가 두꺼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좁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잘 통과했던 힘줄이 부드럽게 통과하지 못하고 걸렸다가 툭 하고 넘어가면서 딸깍하는 느낌이 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실제로 뭐 테니스, 뭐 탁구 이렇게 좀 뭘 잡고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손을 많이 쓰시는 뭐 조리사, 네. 또 주부 이런 분들은 방아쇠 수지를 더더욱 조심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원장님, 이제 병원에 가면 이 방아쇠 수지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먼저 초기에는 소염제를 복용해서 염증을 감소시키고 손가락 사용을 줄이거나 따뜻한 물에 온찜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좀 호전돼서 오십니다. 근데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힘줄과 통로 주변으로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같은 부위에 반복해서 주사를 하게 되면 힘줄이 손상돼서 끊어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두 번 정도 주사 치료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주사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계속 재발한다. 그러면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10분짜리 아주 간단한 수술인데요. 우와. 힘줄이 걸리는 통로를 열어서 힘줄이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하게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게 수술이 10분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네. 수술은 짧지만 회복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일반적으로 수술하시고 나면 바로 움직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네. 예, 다만 꼬맨 부위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위에 물이 닿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물 닿지 않게 하는 기간이 한 2주에서 3주가량 됩니다. 그래서 실밥을 2주에서 3주가량 됐을 때 네. 제거하고 나서는 네. 편안하게 손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그렇군요. 깁스한 것보다 금방 낫네요. 저 이거 4주인데 이것보다 금방 낫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손목 통증의 원인이 되는 또 다른 질환들이 좀 있을까요? 네. 예, 그 손목 통증의 원인은 정말 다양한데요. 통증이 주로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대표 질환을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 엄지 쪽 손목 통증이 있으면 가장 흔한 질환이 드꾀르뱅 병이라는 질환입니다. 아하. 네. 꾀르병. 예,
손목 건초염이라고 많이 불리고요. 이름이 많이 어렵죠. 네. 스위스 의사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이름이군요. 네, 맞습니다. 오. 네. 그래서 서양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마미 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번역하면은 우리말로 뭐 엄마 손목 뭐 정도가 아.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기를 안아 올릴 때 그림처럼 이제 엄지를 이렇게 벌리고 네. 손목을 꺾은 상태로 이렇게 버티는 동작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런 동작을 계속 하시게 되면 이 엄지 쪽 힘줄에 부담이 생기면서 네.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렇다고 뭐 육아를 할 때만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이와 유사한 자세로 뭐 반복적으로 이제 들어 옮기는 운반 작업이나 이런 업무를 한다거나 예. 뭐 운동을 한다거나 작업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원장님, 건초염이 생겼을 때 그 엄지 쪽의 손목이 좀 이렇게 아프고 뻐근해지는 거, 이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네. 그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벌려 보시면 힘줄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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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그 엄지를 움직이는 힘줄들이 이 부위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엄지 손가락을 많이 쓰거나 손목을 많이 써서 반복적으로 자극이 가면 염증이 생기게 되고 힘줄 주변이 붓고 그러면서 힘줄이 지나가는 통로가 상대적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엄지와 손목을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면 마찰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이번에도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다면요. 뭔데요? 확인을 또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또 손목이 계속 아프다 보니까 이 득게르뱅 병이라고 하셨죠? 마미리스트. 이 건초염을 직접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을까요? 아, 네. 일단은 통증의 위치가 특징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힘줄이 튀어나오는 부위, 이 근처에 이제 뼈도 튀어나온 뼈가 만져집니다. 이제 네. 그 부위로 해서 통증이 찌르는 듯이 아프거나 뻐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손가락을 움직일 때 뻑뻑하다, 걸리는 느낌이 든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집에서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 이제 손바닥을 이렇게 펴서 엄지손가락을 손바닥 안에 집어넣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을 감싸줍니다. 오. 네. 그리고 새끼손가락 쪽, 손목 쪽으로 해서 이렇게 꺾어주시면 네. 꺾었을 때 아파요? 엄지 쪽 손목이 아프다?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지금 아프다는데요? 아픕니다, 선생님. 이런 끝나고 병원 남으십시오. 끝나고 진료 받으세요. 네, 진료받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원인을 알았으니까 치료도 해야 되잖아요. 네. 태욱 씨는 병원 가보고요. 네. 자, 원장님, 득게르뱅병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동작을 피해 주시는 건데요.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 엄지손가락부터 손목까지 잡아주는 보조기를 착용하시면은 좀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통증이 계속된다? 네. 그럼 이제 주사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주사는 염증을 깔아앉혀서 통증을 줄이는 목적이고요.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좀 호전되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복해서 힘줄 주변으로 주사를 맞으시면 이제 힘줄이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무분별하게 주사를 맞는 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고요. 네. 네. 주사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반복해서 재발한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를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수술은 좁아진 통로를 풀어줘서 힘줄이 부드럽게 지나게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손목 통증이 엄지 쪽에만 국한된 통증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손목의 다른 부위가 좀 저리고 아프다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원장님 그런 경우에는 어떤 원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외에도 그 외래에 많이 오시는데요. 환자분들이 찾아오시는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이 새끼손가락 쪽 손목의 통증입니다. 이 부위에는 대표적인 질환에는 그 척골 충돌 증후군과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이 있습니다. 와. 너무 긴데요? 어렵네요. 네, 어렵네요. 많이 어렵죠. 네. 자, 원장님, 이렇게 이름이 너무나도 어려운 이 두 가지, 이거의 대표적인, 좀 특징적인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통상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 새끼손가락 쪽을 가리치면서 이 부위가 뻐근하게 아프다, 찌르는 듯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주로 주먹을 쥔 상태에서
이렇게 비트는 동작들, 예를 들어서 병뚜껑을 딴다거나 직업적으로 뭐 드라이버를 많이 돌린다거나 네. 혹은 일상생활에서 문고리를 돌린다거나 뭐 취미로 뭐 테니스나 골프채를 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통증이 있다고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바닥을 이렇게 짚고 일어날 때 혹은 벤치프레스, 팔굽혀펴기 이런 걸 할 네. 때 그때 이제 손목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는데 그때 아프다고들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도 어려운 이 척골 충돌 증후군이나 이름 쉽게 우리가 부르기로 했죠. 연골판 연골판. 손상. 네, 연골판 손상은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통증이 너무 심하다 혹은 나 아픈 자세를 피하는 게 자신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손목만 잡아주는 보조기보다는 네. 아예 팔뚝까지 올라오는 긴 부목이나 보조기 등을 통해서 손목이 원천적으로 돌아가거나 꺾이는 거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죠. 네.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호전되지 않고 자꾸 재발한다. 그러면 영상 검사를 해서 치료 방침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연골판 손상은 일반적으로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손상 부위를 다듬거나 필요하면 봉합하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네. 네. 척골 충돌 증후군의 경우에는 뼈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척골이 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척골의 길이를 일부 줄여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뼈를 깎는 거예요. 뼈를 인위적으로 잘라서 약 4mm에서 5mm 정도의 뼈를 칩을 만들듯이 빼내고 다시 붙이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두 질환을 모두 방치를 하시면 네. 만성 통증으로 가거나 관절염으로 진행을 해서 치료가 더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휴식을 취했는데도 통증이 계속된다, 더 심해진다 하시면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손은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부위 가운데 한 곳입니다. 결국 손이나 손목을 다치면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일상생활 자체가 불편함을 많이 겪게 되는데 증상이 의심되는 분들은 꼭 전문의에게 가셔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대구시티병원 정형외과 최호성 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